자, 3번이죠? 3번. 38페이지 3번. A는 B에게 1년 후 돈을 받기로 하고 5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B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고 있다. 이에 화가 난 A가 빌려간 돈 전액을 갚을 것을 B에게 계속 재촉했으나 B는 안 갚고 있다.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채무이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그러면 소액상권 심판으로 해결한다. 5천만 원이니까 소액상권으로는 안 되죠. 넘어버렸으니까. 소액사건이 좋은 건 소액사건 심판도 역시 민사재판이에요. 그러니까 3심제죠. 다만 좋은 건 뭐냐면 빨리 신속하게 끝내준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가급적 1회 변론으로 끝냅니다. 가급적. 그래서 뭐 꼭 1회 변론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지만 가급적 1회 변론 한 번씩만 얘기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소송을 길게 가면 하나 소송하는데 1년도 간단 말이에요. 왜? 소송하고 그 다음 변론기를 잡고 다시 또 잡아서 반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기하고 반박하고 연기하고 이러면 몇 달 가는 거 금방 간단 말이에요. 선고하고 뭐 이러면 우리가 1년도 가. 그러면 3심까지 가면 3년도 간다는 얘기예요. 3년 이상. 그래서 소액사건 심판은 가급적 1회 변론을 끝낸다. 그리고 우리가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 다음에 민사조정 신청한다. 우리가 민사조정 신청하는 건 뭐냐면 이제 소송 전이나 뭐 소송 중에도 할 수 있죠. 소송 중에도 해서 빨리 이제 조정해서 재판 상황이 나면 서로 이제 그에 대해서 합의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재판 상황에 효과가 발생하니까 내용 중 몇 편 보낼 수 있죠. 왜냐면 주장하는 거죠.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입증자료를 쓰려고 하는 거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가압류 신청합니다. 하면서 가압류 신청할 수 있죠. 가압류 신청은 채권이 발생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갑은 만 18세고 갑에게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3억 원 상당의 주택이 있다. 갑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21세의 을과 혼인한 후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같이 살고 있지는 않다. 병가정 32세 회사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을 마련해서 2억 상대의 주택이 있었고 혼인사가 있는 병과 정은 결혼식을 올리고 공동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안 했다. 자, 그러면 기억, 부모의 동의. 기억 없이 을과 이혼할 수 있죠. 자, 일단 혼인을 하면 이혼은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로 할 수 있죠. 그건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병이 사망한 경우에도 정은 니은에 대한 상속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병이. 자, 병정은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대요. 그래서 상속권이 없어요. 왜? 법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딕을 리을에도 불구하고 니은은 우리가 병과 정의 공동재산을 추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혼인신고도 안 했고 또 혼인신고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모은 돈으로 그 혼인 전에 독자적으로 산 거라서 이걸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공동재산으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병이 정과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 통해서가 아니고 그냥 집 나가면 끝입니다. 사실로는 집 나가면 끝이에요. 왜? 신고가 안 돼 있잖아. 헤어지면 끝이.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이제 위험한 경우죠. 왜?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했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싸우고 헤어지면 그냥 끝이죠. 끝. 아무런 뭐 법적 없어. 혼인신고를 안 하면 아무리 이제 결혼식을 하고 뭐 뭘 살고 있어도 그냥 나 싫어 너랑 안 살게 하고 나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둬야 되고 그 다음에 갑니다.
4번. 41페이지 4번. 가나 사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가 운영하는 식당. 그럼 A가 사용자입니다. 알바를 하던 B죠. 그래서 B는 일반 불법 행위. A는 특수 불법 행위. 특수 불법 행위. 그 다음에 C, 5세입니다. 5세.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 그리고 의사 능력도 없다고 봐야겠죠. 귀가하던 중 잠시 편의점에 물건을 사고 있는 사이에 장난삼아 던진 돌이 주차됐던 차 유리창이 파손되었다. 5살애가 던진 돌에 자동차 유리가 파손되면 얘는 야구선 시켜야 되는데, 그죠? 강한 어깨를. 슈퍼맨인가? 어디서? 내가 던져도 잘 안 깨질 텐데. 5살애가 던졌는데 유리창이 깨졌어. 대단한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C는 뭐가 됩니까?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 뭐예요? 책임 능력이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C가 부모고 D가 이 유치원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D는 책임이 없고 그 다음에 C가 감독자 책임을 지게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 6번 가서 보시면 2억 6천입니다. 2억 6천. 갑과 을은 소송 전에 민사소송 제도를 활용할 수 있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1심 판결물이니까 2번. 갑이 소송 전에 을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면 우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 그대로 우편에 우리가 내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주장을 했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내용증명 우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답변을 유도하는 거죠. 알았다. 이 한마디만 해도 끝나는 거죠. 사실로. 디귿. 갑은 소송 전에 을의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감히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을이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자, 우리가 을이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민사는 우리가 며칠이냐면 형사하고 민사가 있어요. 형사는 며칠이에요? 형사는 우리가 구속돼 있을 때도 있고 구속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구속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형사는 빨리 끝냅니다. 항소기간을 7일. 그래서 7일 이내 해야 돼요. 근데 민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둡니다. 그래서 민사는 14일입니다. 14일. 자, 그래서 우리가 을이 이거죠. 우리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2심 판결은 우리가 피고죠, 피고. 그래서 지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판장이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 됩니다. 5번. 우리가 해야 한다가 아니고 조정제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꼭 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사항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자, 첫 번째 3천만 원 안 갚았죠? 그 다음에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갚아야 한다고 주장을 법원에 했고 법원은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 신청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든 후든 다 끝나거든 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 갑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의해서 을에 대한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된다. 형사소송하고는 별개죠. 뭐 하면 하는 거고 별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할 거면 하고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금전을 빌려준 사실, 액수, 돌려받기 시기 등을 누가 입증한다? 주장한 사람이 원고가,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죠. 그 다음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죠. 항소. 2번이었지, 2번.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갑과 을은 이혼하고, 자, 그럼 봅시다, 한번. 자, 갑과 을인가요? 갑, 을. 이혼했어요?
보세요. 이혼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재혼했어요. 누가? 누가 재혼했어요? 갑이 누구랑? 병이랑? 병이랑 재혼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재혼했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자식이 있어요? 누구예요? A? A만? 자, A.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자식이 있어요? 누구예요? C. 그 끝이에요? 누구 있어요? 병의 자식이 전 남편? 전처? 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갑이니까 남자인가? 여자인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몰라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고의정 사건인데? 자, 해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가 있었던 거예요? D? 누구예요? B. 누군가의 자식. B. 그래서 고유정이 데려서 같이 살겠다고 하고 죽였죠, 이렇게. 사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자, 그럼 봅니다. 사실론이에요, 둘이? 아니면 법률론이에요? 법률론? 자, 법률론. 그러면 갑이 사망합니다. 갑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누구예요? 상속인은 병. 그 다음에 갑의 친자가 누구야? C하고 A죠. 왜? A도 갑의 친자잖아. 이 둘은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사실 굳이 따지면 뭐 아무 관계는 아니고 배우자의 혈족이라고 해서 인척이라고 그래, 인척. 혈족.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의 혈족이에요. 배우자의 혈족. 그런데 만약에 병이 A를 또는 갑이 B를 양자로 받아들이면 친자로서 상속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재산이 얼마예요? 얼마? 35억. 열심히 사셨네. 그죠? 그럼 열심히 사신 거 아니에요? 그죠? 난 죽으면 재산 상속 마이너스 한 10억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아닌 게 어디? 자, 봅니다. 그러면 법정 상속, 원 상속일을 항상 먼저 유언을 하던 말던 항상 유언이 나오겠지만 법정 상속을 먼저 우리가 알아두는 게 더 이제 중요합니다. 얼마예요? 2대 2대 3, 1대 1대 1.5나 2대 2대 3이나 얼마예요? 얼마? 10억, 그 다음에 10억, 15억이죠. 이게 원래 법정 상속액이요. 자, 근데 재단에다가 우리가 전 재산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유언이 유효하면 7억 5천 5억 5억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죠. 자, 다음에 1번입니다. 갑과 병의 재혼으로 갑과 비는 친자관계가 갑과 비하고는 그냥 인척관계예요. 자, 이런 법적인 상속관계가 아닙니다. 둘이 법적관계라고 보기 힘들죠. 법적인 상속관계로 보기 힘듭니다. 친자관계 아니고. 2번 갑의 유언이 적법하다면 B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있다. B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친자관계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없습니다. 갑의 유언이 적법하다면 을병 모두 상속받는다. 을은 아니죠? 자, 혼인관계가 해소됐기 때문 아닙니다. 4번 갑의 유언이 적법하지 않다면 A씨는 각각 10억 원을 상속받는다. 맞죠? 적법하지 않다면 15억. 자,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상속까지 자, 그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인데 우리가 부동산에서 일단 우리가 뭐가 있냐면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요. 물건에.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바로 뭐가 되냐면 물권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입니다. 물권. 이 물권은 이제 물건에 대한 권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건에 뭐가 있냐? 소유권. 그 다음에 제한 물권. 소유권은 처분, 사용, 수익. 우리가 팔 수도 있고 사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한 물권은 이 처분, 사용, 수익 중 일부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용익 물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제한 물권 중에 그 다음에 담보 물권. 담보 물권은 우리가 처분만 할 수 있는 것. 처분만 할 수 있는 것. 이 용익 물권 중에 우리가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있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 물권이 있어요. 우리가 담보 물권, 질권, 유치권, 저당권 중에 알고 있어야 될 건 저당권. 자, 전세권과 저당권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러면 동산은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뭐야? 유체물. 유체물을 우리가 이제 동산이라고 하고, 토지, 임야, 그 다음에 건물, 주택, 이런 것들, 아파트, 집합건물,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라 합니다. 이 부동산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건 워낙 우리가 많기 때문에, 많잖아요. 볼펜 한 자로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수십만 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이건 그냥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해. 하지만 얘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하면 등기된 물건은 다른 채권에 항상 우선합니다. 등기된 물건은 다른 채권에 항상 우선해요. 등기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를 마련해놓고 거기다 이제 등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와 비교되는, 물권과 비교되는 게 바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채권입니다. 채권.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은 급부가 뭐냐? 일정한 행위예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절대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물건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이거 내 물건이야, 건들지 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채권은, 이 권리는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이에요. 내가 세종공무원학원하고 우리가 강의에 대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나는 세종공무원학원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세종공무원학원에게만 요구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은 요구할 수 없죠. 옆집 아저씨한테도 안 되고, 여기 앞에 있는 편의점 아저씨한테 요구할 수도 없죠. 주장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은 내가 계약한 그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이에요. 자,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소유권이나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전세권은 물건입니다. 내가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사용, 수익하는데 방해하면 그 어떤 사람이든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채권의 대표적인 게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임대차. 그래서 보통 주택 임대차면 주택을 임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권리.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만. 나 쓰고 있는데 왜 계약 기간 동안 못 쓰게 하냐? 라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왜 안 주냐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건이 우선, 등기된 물건이 우선합니다. 얘는 그래서 등기하죠. 등기 안 된 물건은 우리가 아무 효력이 없어요. 등기된 우리가 물건은 항상 우리가 뭘 가지냐면 우선순위권, 등기된 물건은 우선순위란 걸 가져요. 우선순위. 우선변제권. 어떤 사람에게도 주장하는 우선변제권 같습니다. 근데 얘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 전세 살고 아파트 월세 사는 건 우리가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임대차. 왜? 전세권은 집주인이 등기해줘야 돼요. 등기부에다가.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 둘이 싸우면 무조건 우선변제권이 있는 애가 이깁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2019년 1월 1일 날 임대차 월세로 들어갔어요. 월세 보증금 1억에 월 100. 그럼 나는 이제 나중에 보증금 받아야 되죠. 월세.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 건물에 만약에 이제 집이 세 채 있는 빌라라고 봅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월 1일 날 어떤 사람이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이 정도만 할까? 네 번째 4월 1일 날 어떤 사람이 또 저당권을 돈 빌려주고 저당권 1억 빌려주고 저당권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전세권 1억. 그런데 이 집주인이 사업하다 망해서 이 집이 이제 우리가 경매로 넘어갑니다. 돈을 못 갚게 됐어요. 월세도 못 주고 보증금도 못 돌려주고 전세금도 돈 빌린 거도 못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하기 전에 또 저당권을 이해해야 돼요. 자, 저당권이 뭐냐면 돈을 빌립니다. 채무자가 있어요. 돈을 빌려. 그러면 돈을 빌립니다.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1억을 빌려줬어요. 1억. 그러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어. 그러면 채권자가 그냥 빌려주면 갚는 채무자가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안 갚으면. 그래서 야, 너 안 갚으면 어떡하냐? 내가 못 빌려주겠다. 그러면 보면 내가 1억을 빌려주면 이 1억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하겠다. 어떻게 보증을 하겠냐? 내가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우리가 부담을 내가 지겠다. 뭘로? 나의 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1억에 대한 보증으로 내 집에 우리가 뭘 놓겠다? 저당권 설정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1억에 대한 피담보 그러니까 그 저당권에 대한 피담보 채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어려우니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1억 빌렸어요. 그럼 1억에 대해서 이 사람은 보증을 받아야 되잖아. 보증을. 왜? 안 받으면 나중에 안 갚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안 갚을 걸 대비해서 네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보증할 수 있는 부담을 해라. 했더니 얘가 뭘 해준 거예요? 내 집에 저당권 설정해 주겠다. 그럼 얘는 설정자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저당권자가 돼요.
그러면 이걸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등기합니다. 등기하고, 자, 그 집은 이 사람은 집에 대해서 집을 점유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 안 갚으면 나중에 처분만 하면 돼. 채권자는 돈 안 갚으면 처분만 하면 돼. 돈 안 갚어? 내 저당권 등기했는데 그때까지 안 갚어 계속 하다가 안 되면 그걸 저당권을 실행하면 돼요. 저당권이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거. 그 집을 처분해서 1억 가져오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주면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 보증금도 못 주고 전세금도 못 주고 그 다음에 돈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이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매가 이루어지면 가장 우리가 먼저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 집을 경매에서 나온 경락 대금으로 먼저 변제해줍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에서 일단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들의 우리가 먼저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순서를 매기고 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줍니다.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 있는 건 뭐냐? 대표적인 게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등기한 물권자,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우선 변제권자들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선 변제권은 성립된 순서대로 우리가 성립된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뭐가 성립된 여기를 우리 이 전세권자를 A로 놓고 B, C, X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성립된 우선 변제권은 A예요. 그래서 A 1순위 우선 변제권, 2순위 우선 변제권, 3순위 우선 변제권.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서 선순위, 얘가 선순위 우선 변제권자고 얘는 얘에 있어서 얘는 선순위 우선 변제권이고 얘는 후순위 우선 변제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자의 우선에서 만든 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후순위자예요. 그러면 봐봐. 얘는 후순위자의 우선에서 선순위자가 없으니까 얘가 1등이야. 얘는 선순위자보다 먼저 못 받지만 후순위자보다 먼저 받아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들이 먼저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얘는요. 이 우선 변제권자들, 등기된 물권자들, 가압류권자들이 먼저 순위가 정해지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그냥 동등하게 서 있습니다. 동등하게. 아무리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성립 시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동등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우선 변제권 얘네들이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돈이 있으면 얘네들이 알아서 순위를 정하는 게 알아서 그 비율대로 가져갑니다. 못 가져갔을 때.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집이 2억 5천에 팔렸다. 그러면 첫 번째 얘가 1억까지 가고 얘가 1억까지 가고 그럼 얼마 남았어요? 5천. 얘는 5천만 가져가요. 나머지 5천 못 받고 나머지는 나가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등기된 물건은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우선 변제권자들이 경매 실행될 때 가장 이제 선순위자들로 우선 순위가 매겨집니다. 성립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임차를 살고 있어도 얘 같은 경우 아무리 먼저 살고 있어서도 얘는 못 받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채권자들은 이런 채권자들은 가장 마지막으로 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서 있고 그걸 다 처리해주고 나면 마지막에 채권자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임차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뭘 만드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이런 임차권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듭니다. 조금 이따 이제 할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얘는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얘보다 선순위가 있으면 선순위 다음으로
우선 변제 받을 것이고, 선순위가 없으면 후순위들보다 먼저, 다른 우선 변제권자보다 먼저 해서 받을 것이고, 얘는 우선 변제권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받고 맨 마지막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점이 커요. 여러분 지금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선 변제권은 등기된 물권자들이 가지고 있고, 그건 우리가 경매가 실행됐을 때 그 경락 대금에서 나의 채권액을 변제받는 권리다. 그런데 그 권리는 우리가 등기된 물권자들, 그 다음에 감유권자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권리는 성립된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진다. 두 번째, 저당권은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고,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점유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처분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임차권 채권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걸 이해하셔야 이제 우리 주택의 매매나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등기부 구성까지 하고 이제 쉬고 나서 이제 주택 매매, 그 다음에 임대차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떼볼 수 있어요. 집 주소 저한테 알려주면 이분의 집 소유자 누구고 언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있는지, 다른 우리가 다른 소유권 이외 권리도 있는지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누구의 집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열람한도 500원 됩니다. 500원. 그리고 그거 인쇄할 수 있어요. 인쇄하려면 800원. 그러면 봅시다. 얘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표제부로 구성돼요. 표제부. 맨 처음에 표제부. 표제부는 집원, 주소, 그 다음에 구조, 철근 콘크리트, 아니면 무슨 슬라브조, 벽돌 슬라브조, 이런 식으로 표제부에는 집원이라든지 구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소유했고, 누가 언제 이전이 됐고, 이거 떼면 그 집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때부터 누구의 소유로 넘어갔는지 다 나옵니다. 만약 이 집이 50년대 만들어졌다. 그럼 50년부터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팔고, 상속으로 넘어가고, 매매로 팔고, 그 다음에 경매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소유권. 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압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제외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외한 모든 것.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여기. 자, 이렇게 등기부가 이렇게 세 가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의 매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